자, 냉전이 어떻게 완화됐는지 여러분들 이제 미국과 소련의 중심을 이제 양강 체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어딜 가나 그 말 안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헤드가 있으면 헤드로부터 이제 멀어지려는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1세기에서는 미국 주도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유럽에 프랑스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왜 미국 따까리 해줘야 돼? 프랑스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독일은 패전 국가고 이렇게 분단된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영국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미국한테 거의 속된 말로 미국 따까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한테 대들만한 나라는 이제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소위 어떤 분위기가 나오느냐? 언제까지 미국한테 딸려가야 돼? 우리도 독자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데땅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어하시는 분들, 데땅트가 뭐예요? 하하. 이거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데땅트. 이러는 그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요. 여러분들 제3세계에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비동맹 회담에 참여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도 소련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소련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1세계와 2세계를 이제 1세가 2세계의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60년대부터 이 데땅트라, 평화라는 그러는 평화, 공존 뭐 이런 뜻입니다. 데땅트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독트린이 바뀌어요. 트루먼 독트린에서 이제 어떤 독트린? 닉슨 독트린으로 바뀝니다. 대통령이 이제 닉슨이라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제 불간섭주의로 불간섭주의, 이제 고립주의로 나갑니다. 미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팽창주의랑 고립주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등장한다 그랬죠.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을, 나도 간섭 안 할 테니까 우리도 너네 간섭하지 마. 멀로주의나 닉슨 독트린이죠. 반대로 팽창하고 간섭하려고 했던 거는 뭡니까? 트루먼 독트린이죠. 마셜 플랜 이런 것들. 이게 1969년입니다. 이런 분위기면 여러분들 당연히 베트남 전쟁에서는 어떻게 돼요? 베트남 전쟁에서는 빠져야겠죠. 베트남 전쟁에서 반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다음에 중국과 수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핑퐁 외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핑퐁이 뭐예요? 탁구죠? 탁구단을 보내서 이제 탁구 치면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정치인들이 먼저 가서 이제 뻘쭘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포츠 게임 같은 거 한번 한 다음에 여기 자꾸 잘하네, 뭐 멋있어,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1년, 72년부터 이제 중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드디어 어떻게 한다? 군대를 뺀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합니다. 이게 73년도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드디어 뭔가 협정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뭐가 있으면 서로에게 위협이야. 쿠바 미사일 사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핵무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소금 아주 중요하죠. 소금은 아니고 전략 무기, 스트레이티지 암 이런 거의 약자입니다. 전략 무기 협정이 맺어집니다. 정확히는 전략 무기라는 건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리미티드 하자.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설트가 해석이 되실 겁니다. 전략 무기, 스트레이티지, 리미티드 이런 내용이죠. 이게 72년부터 이제 1년 만에 이게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군비 감축이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누가 원하겠어요?
내가 군비 감축한다고 너도 군비 감축할 거야? 얼마나 감축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오래 예, 오래 걸리겠죠. 그것도 전략무기라는 게 핵무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핵무기를 감축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타협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7년간이나 연도 횟수로 치면 이제 8년간이나 이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를 제한하는데 협정을 체결합니다.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냉전이 점차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더라. 다른 나라 애들은 어떠냐? 여러분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가 된다 그랬죠? 서독에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있어요. 빌리 브란트 총리의 정책은 동방 정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독일로부터 더 동쪽으로 하면 동유럽이죠.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권 국가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서독의 총리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이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로부터 학살당한 이 폴란드인들의 그 영묘에 가서 비가 오는데 뭐 이게 쇼맨십인지 뭐 어쩐지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비가 오는데도 그 총리 신분이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독의 총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동방의 동방이라기보다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나치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도 서독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은 굉장히 유명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체코는요. 당시에는 체코가 아니었죠. 체코 플러스 뭐예요?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그 유명한 무슨 봄? 체코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체코의 수도도 프라하고 그때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도 프라합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민주화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프라하의 봄을 빗대서 무슨 봄? 서울의 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이 서울의 봄을 배경으로 한 건 아니죠. 사실 그 영화는 서울의 봄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 12.12 사태를 묘사한 거죠. 그 12.12 사태 이후에 나타난 서울의 봄은 바로 이 프라하의 봄에서 명명을 따온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비슷한 거. 네, 현대사에서. 무슨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그건 본따서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예. 어쨌든 프라하의 봄이라는 것은 체코에서 소련에 반대해서 민주화를 요구했는데 이 소련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기갑 부대를 보내서 싸그리 진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의 봄도 실패한 민주화 운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같은 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의 봄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구나,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등장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계속 경쟁을 펼쳤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게 세계 최강대국 원투펀치인 건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죠? 가랑이가 찢어지죠. 이게 어쨌든 저쨌든 이 급으로 치면 미국이 더 컸단 말이야.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뭘로 보든. 근데 어쨌든 소련이 무리하게 이제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했던 그런 경향 때문에 소련도 이제 휘청휘청 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소련이란 나라 자체가 어떻다 그랬어요. 확장. 러시아에서 주변국들을 흡수하면서 확장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분리 독립하려는 나라들도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해체가 된다. 예. 근데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다가 이제 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에다가 플러스 이제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한계가 뭐예요? 처음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똑같이 나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노동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도 네 돈을 똑같이 받는데 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어떤 공산주의 체제의 그런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소련은 대통령도 아니고 뭐 주석도 아니고 보통 이제 서기장, 최고 지도자를 이제 서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라는 서기장 때 드디어 뭘 실시하느냐? 개혁, 베라로스트로이카, 베레스트로이카. 이 그 러시아 원어예요. 네.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할 때. 베레스트로이카. 네. 트로이카 알죠? 트로이카. 트로이카 3명 트로이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발음이 그렇다고. 개방. 야, 우리 언제까지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무역을 하자. 그래서 이건 글라스노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고르바초프 시대의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이제 소련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문물이 교류가 되는 거야. 이게 언제냐? 이게 1985년입니다. 1985년.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옆에다 써야겠다. 죄송합니다. 옆에 손으로 쓰시고. 이 정책이 시작된 게 1985년.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는 또 뭘 했느냐? 동유럽에 대한 이 간섭을 어떻게 합니까? 완화합니다. 동유럽 너네 마음대로 해. 그래. 체코라든가 이전까지는 체코에서 민주화 요구 강력하게 짓눌렀죠. 근데 이제 아니야. 니네 알아서 해. 소위 말하는 이제 위성국들이죠. 위성국들. 소련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강력하게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택했으면 공산당의 의미가 있어요? 없죠. 공산주의 그래 필요 없어. 공산당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일당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선거에 의해서 당을 만들고 지들끼리 당을 만들고 그 당에서 선거에 진출을 해서 선거에 나가서 선거에 뽑히면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화 요구를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르바초프 다음에 등장했던 게 그 유명한 누굽니까? 옐친이죠. 옐친. 그래서 아직도 공산주의에 집착하는 그 군부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때도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실제로 옐친 때도 이 군사 반란이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걸 막아낸 게 누굽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그래서 옐친이 푸틴한테 정권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푸틴은 독재를 한 거죠.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옐친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래서 이 옐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CIS가 출범합니다. 이게 뭐예요? CIA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위에다 써야지. 어디로부터 독립했다는 얘기예요?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거야. 어떤 나라들이냐? 지금의 스탄 하는 나라들 있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그런 나라들. 뭐 하나 빼먹었는데? 키르기즈스탄. 그쵸? 훌륭합니다. 스탄 5개국과 발트 3국이라고 불리죠? 발트 3국 어떤 나라 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그 다음에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근데 러시아가 어쨌든 제일 그러니까 맹주긴 하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그래서 독립국가연합 너네 그래 독립하고 싶은 나라도 독립해라 안녕 빠이빠이 하고 이제 독립국가연합과 러시아는 이제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는 이제 없다. 소비에트 연방 없어.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1991년도의 얘기입니다. 소련이 무너졌어요. 저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는 뭐 뉴스에서 본 기억은 없고. 근데 제가 뉴스라기보다 막 뉴스에서 봤던 게 이거는 93년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됐다라는 거는 되게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독일이 어떻게 통일했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통일했는가 조금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근데 어쨌든 독일이 통일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긴 하죠. 비슷한 상황도 있겠지만 분단이 됐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통일되는 분단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베를린 봉쇄에서 배우셨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동독의 안에 들어있지만 그 안에 또 분할이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독일은 나름대로 베를린 내에서는 어느 정도 교류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물론 장벽이 있긴 했지만, 아주 외딴 섬처럼 있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동독이 어떤 상황입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공산주의 체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연달아 도미노로 붕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를린에서 우리도 평화와 민주화를 원한다. 동독 공산권에 있는 독일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사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독일이 바로 통일된 건 아니에요. 근데 독일이 통일됐다라는 그 상징성으로 베를린 장벽을 붕괴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을 엄청 많이 틀어줬어요. 그래서 93년도에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동독에서 이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선거 같은 거 거의 안 하죠. 북한에서 하긴 합니다. 북한에선. 근데 북한에서는 이 투표율이 100%고 당선율이 100%입니다.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네, 대단하죠. 자, 어쨌든 동독에서 첫 자유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당이냐, 서독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동독이 5개 주로 재편되고요. 동독의 5개 주라는 거 아시죠? 주. 미국에서 행정 단위가 주잖아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그래서 이제 5개 주가 어디로 서독에 편입된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의 통일은요, 사실 평화 통일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독일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가 강력했습니다만 사실상 흡수 통일이죠. 독일은 흡수 통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독이 편입됐습니다. 요게 정확히 1990년. 자, 그래서 독일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흡수 통일을 통해서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 이제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을 살펴보시면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줄줄이 붕괴를 해요. 붕괴를 했다는 건 뭐야? 얘네가 결국에는 뭐 된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루마니아의 뭐 차우세스크, 폴란드의 바웬시아 정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뤄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동유럽 국가들이 다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돼서 자본화 됐구나, 자본주의화 됐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는 게 유고슬라비아의 얘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했죠. 티토라고 했죠. 유고슬라비아 남쪽의 슬라브족의 땅이다. 요게 나눠져 가지고 지금의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 들어봤어요? 엄청 쪼개집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느 출신이었죠? 그렇죠, 마케도니아. 요 발칸반도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 알바니아.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로 쪼개집니다. 유교연방이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작은 나라들로 쪼개지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는 봤죠, 여러분들. 크로아티아. 국기가 이쁘죠,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들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인종청소가 벌어집니다.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그리고 알바니아계 무슬림들, 이 종교와 민족 문제가 겹치면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인종청소가 벌어져요. 나중에 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알바니아계가 엄청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슬람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도 뭐라고 하느냐, 이 발칸반도를 그래서 유럽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사라예보도 이 발칸반도를 방문했던 누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부가 살해당하면서 시작되죠. 별명이 그래서 발칸반도는 뭐다? 유럽의 화약고다. 누가 여기다 불 한 번만 땡기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206페이지로 가면 이제 우리는 어딜 봐야 되느냐? 중국입니다. 중국. 자, 중국에서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거의 바로입니다. 국공내전이 시작돼요. 국공내전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오쩌둥이 무슨 대장정을 한다 그랬습니까? 예난 대장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기층 민중들 사이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막 심었단 말이야. 공산주의 짱짱맨이다 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산주의 하면은 부자를 몰아내고 우리들이 땅을 가질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이 국민당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당의 헤드는 누구였죠? 장제스였죠? 장제스는 어디로 갑니까? 대만으로 섬으로 튀죠? 그 사건을 유명한 국부천대라고 합니다. 천도라는 말 들어봤죠? 대만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장제스가 뭘 세웁니까? 중화민국 그대로 이어지죠. 세웠다기보다는 국민당 정부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별명으로 자유중국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대만은 섬 이름이에요. 국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타이완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국가 명칭이 섬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린 국가 명칭이 대한민국이지 한반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륙에서는 뭐가 들어섭니까? 중화 인민공화국.
무슨 정권? 중국 공산당 정권이죠. 집권자는 마오쩌둥이죠. 우리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모택동이죠. 모택동.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국이죠. 두 개의 중국.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거는 49년입니다. 근데 이 국민당 정권이 이게 엄청 부패하기도 했거든요. 미국이 자유중국을 밀어줬습니다. 무기도 갖다 주고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이 국민당 정권이 어마무시하게 부패해가지고 이게 베트남 전쟁 때랑 비슷해요. 예,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기가 다음 날이 되면은 공산당에 가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수뇌부들이 어떻게 무기를 상대방한테 팔아먹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게스가 대만으로 국부천대 이후에는 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비리를 근절하고 자신의 독재 체제는 훨씬 더 강화하죠. 어떤 일화가 있었느냐? 자기 아들의 와이프 뭐라고 불러요?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 부패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뭘 선물해줬대요? 권총을 한 자루를 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예요? 며느리 보고 자살하라고 한 거죠. 장제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에요. 엄청나게 쪼잔하기까지 하고. 근데 어쨌든 장제스가 대만으로 갔고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집권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 마오쩌둥이 뭘 하냐? 어마무시한 병크를 계속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국부 대접을 받죠.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을 실시합니다. 야, 우리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경제 발전을 이뤄보자 하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철강이 필요하다. 철강을 생산해내라.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오쩌둥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뭘로 보고받는 거예요? 결국 보고는 페이퍼로 받는 거예요. 서류로. 그러니까 서류상에 철강만 할당하려고 뭐 조악한 철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필요한 트랙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트랙터의 엔진을 빼서 일단 철강으로 만든다든가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죠. 수치만 달성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독재 체제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독재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만 잘 보여야 되니까. 1950년대 말에 이게 실시가 됩니다. 마오가 그러죠. 참새가 벼를 쪼아먹고 있으니까 곡식을 따먹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참새는 나쁜 새다. 이 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참새 잡는 데만 동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거기다 참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창궐하는 거야. 해충이.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들을 연속으로 한 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이러면서 중국에 심지어 아사자가 수백만 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에 대한 어떤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도자로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마오쩌둥이 뭐라 그래? 뭐 처음에야 너 죽어? 하면서 뭐 스탈린처럼 강제수용소에 보낼 수도 있고 북한처럼 뭐 아우지탄광에 보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마오쩌둥이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하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답이 없잖아요. 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뭔 짓거리를 하느냐. 어마무시한 또 병크를 저지릅니다.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이죠. 66년도부터 76년도까지 올해도 해요. 이제 갑자기 타겟을 옛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구체제를 다 없애야 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그래서 다 파괴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것, 중국의 전통적인 걸 다 파괴합니다. 이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돼요. 옛것 부서. 뭐 누구 황제의 묘. 옛것 파괴. 어마무시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적인 그런 유교 사상 잘못된 거야.
공산주의에 반하는 사람들, 우리 수령 마오쩌둥에 반하는 사람들, 수령을 비판해? 가서 집단적으로 린치하고. 그럴 때 동원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홍위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문해아처럼 선동되는 사람들을 홍위병이라고 굉장히 멸시해서 부르죠. 홍위병이야?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냥 마오쩌둥을 거의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집단인 거죠. 대표적인 홍위병이 누구였습니까? 시진핑이죠. 시진핑의 아버지인가? 아닌가? 시진핑인가? 시진핑 주석이 이 홍위병 출신이라고. 긴가민가 하네 갑자기. 어쨌든 시진핑의 형이라 그랬나? 형이 홍위병 출신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것들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최초의 목판인 샘물, 최초의 금속 활자 다 우리나라 거라고 하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중국에서 들여온 거지. 중국이 문화 수준이 훨씬 발달했는데 이때 파괴된 게 부지기수니까. 이때 공자 사당까지 파괴될 뻔했는데 공자의 후손들이 목숨 걸고 막아내서 여기만은 안 된다 그러면서 공자 사당도 지켜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공자 사당도 파괴될 뻔했어. 중국 문화재가 이때 어마무시하게 소실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무구정망대다라는 경이 최초의 목판인 샘물이다 이러면서 국뽕 맞아서 하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죠. 그 다음에 마오가 죽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제 그의 정치적 동료였지만 약간 생각이 달랐던 누구?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더라. 덩샤오핑은 뭐 우리나라식 표현하면 등소평이라고 합니다. 등소평. 이 양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검은 고양이는 뭐예요? 검은 고양이는 네로죠? 잘 모르지? 몰라. 알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 검은 고양이는 한자로 하면 흑묘라고 하죠. 흰 고양이는 뭐예요? 그럼 백묘겠죠? 그래서 덩샤오핑 흑묘 백묘라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민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덩샤오핑 때 드디어 개혁개방을 실시합니다. 중국도 개혁개방을 실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해안가 지방, 동남쪽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개발이 시작됩니다.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자. 그 다음에 평등을 얘기하자.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어때요?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도 생기고 난 뭐가 될 거야?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사회적인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 평등,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정치적 자유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도 공산당에 대한 민주화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죄송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알아서 쓰십시오. 칸을 잘해서. 무슨 사건? 태남먼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식 발음하면 그쵸. 천안문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냐? 1989년도입니다. 중국의 프라하의 봄이죠. 중국의 프라하의 봄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 있죠. 중국에 이제 탱크 기갑 부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 그냥 앞에 그냥 뭐 손을 들고 이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 탱크 앞에서, 전차 앞에서. 그 사진 본 적 있어요?天安문 세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뭐天安문 사건도 물론 1차, 2차가 있습니다만 그때 덩샤오핑이 뭐라고 하느냐. 공산당 자체를 해체하고 싶진 않아. 공산당이 여전히 권력을 잡아야 돼. 근데天安문 사건이 일어나니까 중국에서 100만은 소수다 라고 말을 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여버린다. 중국에서 100만 명쯤 희생당해봐야 타격도 없다는 거야. 실제로 이때 진압했던 이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총을 하늘에 쏘거나 아니면 진짜 지 발에다 쏘는 경우도 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권력은 강고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죠.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냥 다 공산당에 가입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인 후진타오 뭐 그래서 계속 권력이 교체가 됩니다만 지금의 공산당은 이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거의 어떻게 됩니까? 확실시 됐죠. 확실시 된 게 아니라 확실하죠. 시진핑이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습니까?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푸틴이나 참 노답이에요.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돼버렸지만 글쎄요. 독재 체제 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중국이 또 워낙 지금 부익부 빈익빈도 크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 파일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쨌든 중국은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진도는 다 나왔습니다.